이번 주 시민데스크,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는 성범죄 사건이 기승입니다. 시청자 비평 리뷰 Y시간, 오늘은 갈수록 악랄해지는 성범죄 사건 소식을 담은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에필로그 Y시간, 단독 보도를 통해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의 행적을 알린 박기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방송기자연합회가 주는 이달의 방송기자상에서 YTN이 이관왕의 영예를 나눴습니다. 수산물 도매시장의 부조리를 파헤친 탐사보고서 기록팀의 리포트, 그리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1주년을 기념해서 제작된 다큐멘터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7개월간의 긴 여정이 고스란히 담긴 자연생태 다큐멘터리 한 편 보시면서 주말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조수진 시청자평가원, 김은정 경희대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그리고 신웅진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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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이번 주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YTN 어떤 보도 살펴볼까요? 예, 최근에 이제 성범죄 보도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미디어에서 범죄 보도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시민들이 그만큼 느끼는 불안감이 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범죄 보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번 성범죄 사건 사고를 YTN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성범죄 관련 보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 그리고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Y 시간에는 YTN이 전한 성범죄 사건 사고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원님,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그 YTN의 전반적인 보도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세 가지 사건 보도가 계속 이어졌어요. 연쇄살인범 강윤성 신상이 공개됐고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해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56세 강윤성, 이 보도가 이어졌었고요. 또 YTN이 이번에 단독 보도를 했었죠. 전주에서 전자발찌 차고도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숨어 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잡힌 40대 남성, 그리고 이제 수배 중일 때부터 검거되기까지 마창진 소식, 이렇게 세 가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몇 가지 보도를 좀 살펴보자면은요. 8월 30일 보도입니다.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공분, 관리 소홀, 또 도마 위에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 뉴스 Q에서 전자발찌 끊고 2명 살해, 재범 방지 시스템 허점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치 추적 전자장치라고 하는 전자발찌 문제가 계속해서 사실은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이게 훼손율이 높잖아요. 그리고 5년 동안 평균 17건 정도 훼손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문제는 이제 실효성에 대한 문제인데 관리 직원 1명당 감독 대상이 17.3명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관리하기가. 이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이제 YTN에서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 전자발찌와 관련해서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서로 이렇게 떠넘기기에 대한 그런 양상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YTN이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도 흐름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보도 구성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런 범죄 사건을 접할 때는 단지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관련 정보를 취득해서 두려움을 떨치려는 것이 시청자들이 범죄 사건 보도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윤성 관련 보도에서 YTN 보도는 먼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사실 보도를 철저하게 진행을 해줬고요. 두 번째, 해당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에 대한 심층 취재 보도를 또 진행을 해줬고요. 이어서 사건 발생의 배경이 된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기사, 심층 취재와 현장 취재 기사, 전문가 대담 등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사건 발생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쭉 다뤄줌으로써 대체적으로 범죄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담당해야 할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바람직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강윤성 관련 보도에 대해서 특히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이 강윤성 같은 경우에 구속심사 전후에 또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충격을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뭐 결국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또 일어난 거죠. 뭐 사건이 뭐 이렇게 엄청난 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뭐 기사량도 많긴 했지만 이럴 때 또 경계해야 될 것이 또 흥미 위주로만 보도하는 그런 그렇죠. 선정주의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강윤성이라는 이 흉악범이 방송이 좋아하는 이른바 그림을 좀 많이 만들어내긴 했어요. 뭐 다들 보셨겠지만 그 와이어리스 마이크라는 그 무선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고요. 기자들한테 보도 똑바로 해라라고 이제 뭐 훈계까지 하면서 또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사람들은 더 뭐 분개하고 그랬죠. 그렇게 난동을 피던 강윤성은 이 경찰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는 여느 피의자처럼 사과도 하고 많이 이렇게 고분고분해진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냥 끊어버려도 어쩔 수 없는 전자발찌 그리고 성범죄자들 관리 허점 등 이 구조적인 이런 문제점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현재 담당 부서인 사회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새로운 사건, 사고 이런 걸 감당하기에도 사실은 버겁긴 하지만 업무 자체가 이런 점들을 계속 유념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 살펴보겠다라고 저한테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디터님 말씀은 발생 자체를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평가원님이 관련해서 YTN에서 눈에 띄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까? 네, 이번에 단독 보도들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8월 31일 방송된 단독 보도입니다. 그리스도 향기 뿜으며 살 것, 출소 후에 꼭 성공하겠다라는 이 통화 녹취 입수 보도가 있었고요. 또 9월 1일 보도입니다. 단독 인기 많아 왕따 유흥비 감당 못해 범행 웃으며 범죄 과시 보도가 방송이 됐었습니다. 연쇄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강 씨에 대한 단독 보도로 유인력이 좀 컸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그 심리치료 강사와 봉사하는 목사 눈에 들기 위해서 종교인을 자처한 것으로 보이는 행태가 참 악랄한 면모를 더 잘 드러나게 해줬다라는 그런 시청자들의 공분을 그래서 높이기도 했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녹취록을 들으며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게 한 보도, 강윤성 보도 외에도 이번에 YTN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범죄 보도에서 지적되는 사안 중 하나가 언론이 경찰이나 검찰이 주요 취재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보도자료만 의존하다 보면 사실은 뭐 어디 채널을 돌려도 뉴스가 획일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YTN은 좀 그걸 벗어나서 YTN에서 성범죄 그리고 전자발찌를 차고도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시도하는 사건을 단독으로 또 따로 취재함으로 해서 전자발찌의 문제, 그다음에 사회의 경각심을 더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8월 31일 방송입니다. 더 뉴스 더 인터뷰에서 전자발찌 살인 파문, 보호 수용제 논란 재점화, 또 9월 1일 방송된 단독 여성 집에 숨어든 성폭행범, 전자발찌 차고 있었다. 뭐 이런 보도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논란이 되었던 거죠. 보호 수용제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취지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 범죄자의 면면 그리고 전자발찌 제도의 허점까지 잘 짚어줬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강윤성의 이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연속 보도였죠. 이 YTN 단독 보도를 인용해서 다른 매체에서도 다 비중 있게 이 뉴스를 많이 다뤘는데요. 네. 이 가끔 범죄자들의 이제 불필요한 그런 서사를 부여해가지고 그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번 경우는 이 강윤성이라는 사람의 과시적 그리고 또 비뚤어진 성격을 잘 전해줬다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제보라는 게 사실 때로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옥석을 기자들이 가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또 메일함도 관리를 좀 잘못하면 용해에 꽉 차서 메일이 튕겨나가기도 하는데 다행히 박 기자가 이번에 메일을 잘 관리한 덕분에 이렇게 좋은 제보가 좋은 기사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뭐 그 제보자께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요. 이 YTN은 시청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뉴스니까 앞으로도 좋은 제보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좋은 제보 많이 기다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방송되는 에필로그 Y에서 성범죄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박기환 기자가 직접 출연합니다. 자세한 취재 뒷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예, YTN 보도를 이야기하면서 대담 코너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이번에도 역시 전문가 대담을 통해서 성범죄 재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제도적인 허점을 진단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대책을 모색한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9월 2일 뉴스큐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신상 공개 근본적 대책은 없나에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출연해서 범행과 검거 과정에서 나타난 강윤성의 언행 분석을 토대로 해서 그가 현재의 관리 하에서는 거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마창진과 같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또 해주셨고요. 또 현재의 제도와 현실성 없이 부족한 이 법무부의 인원만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나아가서 경찰과의 공조나 보호관리 제도 등의 대안까지 언급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책을 제안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또 9월 2일 뉴이처 전자발찌 살인 피의자는 강윤성 전자발찌 논란 계속 이 대담에서는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출연해서 강윤성 신상 공개를 한 이유를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범죄의 목적과 동기, 처벌 수위 이런 부분들을 또 명확하게 진단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조한 부분이 돋보였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 굉장히 유용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담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대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담에서 좀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대담하는 과정은 사실은 기자 리포팅보다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면 구성이 굉장히 어렵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화면들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어려울 것 같은데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영상들이잖아요. 네. 그게.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들, 예, 그런 문제들과 그리고 이제 전문가 인터뷰 내용에서 그 내용과 관련된 그 자막이 함축적으로 자막으로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대담에서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극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더 못 죽여서 한이다.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자극적인 문장, 여성들만 노렸다던가 이런 문장이 계속해서 전문가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님 말씀을 들으면 그 좀 자극적인 표현을 좀 자제하고 전문가의 분석이 더 정확하고 네. 효과적으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그런데 방송을 준비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뉴스의 최종적인 화면을 결정하는 건 이제 뉴스 PD들의 몫이거든요. 그 뉴스 편집부에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뉴스 편집부에서 뉴스 PD로 5년 동안 이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 같은 아쉬움에 대해서는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광복절이나 이런 기념식 같은 경우는 이제 콘티하고 이제 멘트 같은 것들이 미리 다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자막들을 미리미리 PD들이 준비해서 딱딱 맞춰서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대담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할 거라고는 이제 예상은 대충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딱딱 맞는 멘트를 쳐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자막으로 중요한 말들, 키워드를 저희가 처리는 한다고 해도 이게 말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딜레이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좀 우리가 흔히 아는 리포트들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정교하지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PD들도 사실 컴퓨터로 기사를 계속 만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키보드를 잘 다루는 축에 속하긴 합니다만 까딱 잘못해서 오타라도 나면 또 이거 방송 사고로 이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자막을 이제 뽑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그 멘트를 따라갈 만큼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 수준의 정확하고 이런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이 따로 투입되지 않는 한은 이게 정확하게 그 멘트를 반영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도 실시간으로 가능한 많은 내용을 자막으로 전달하는 것이 이제 시청자들을 위한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뉴스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뉴스 편집부에 좀 더 신경 써 달라라고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대화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께서 먼저 요약해 주시죠. 네. 성범죄 보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상반기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내용을 보면은요, 범죄 사건 보도 그 규정 위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성폭력 범행 수법을 묘사하는 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에 보면 총강 사항에 언론은 사회 안전망 부재, 범죄 예방 체제 미비 등 성범죄를 유발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언론이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교수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볼까요? 성범죄 관련 보도, 분노와 공포 유발보다 재발 방지 대책에 초점 맞춰야. 그 언론학에 굉장히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텔레비전 시청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을 실제보다 무섭고 더럽고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성범죄 보도를 다루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은 범죄자에 대한 악마화나 공포, 분노 이런 유발이 아니라 범죄를 막지 못한 제도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책의 마련, 그리고 실행과 시행의 촉구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의 역할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세 분의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의 범행이 수사를 통해서 속속 드러났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허술한 관리 감독 그리고 시스템의 허점까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오늘 에필로그 Y시간에는 강윤성의 편지와 녹취를 단독 입수해서 보도한 박기환 기자에게서 취재 뒷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곤 하는데요. 얼마 전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의 범행이 드러나면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꾸준하게 보도하고 있는 박기환 기자와 함께 이 사건의 전말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기환 기자 오랜만에 에필로그 Y 찾아주셨습니다. 근데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고 조금 무거운 소식인데요. 강윤성이죠. 이제 여성 2명을 살해한 또 전자발찌를 끊었던 강윤성이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지난달 29일에 이제 송파경찰서로 강윤성이 직접 차를 몰고 나타나서 자수를 합니다. 자기가 여성 2명을 살해했다라고 자수를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그 범죄 경력을 훑어봤더니 전과만 14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형사처벌로 실제 징역형을 산 것도 8번이나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중이었다는 거였죠. 네, 이번에 단독으로 보도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이제 강윤성이 쓴 뭐 편지도 있었고 녹취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뭐 제보를 누가 해주신 건가요? 네, 일단 그 처음에 저한테 메일이 한 통 들어왔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 교도소에서 만난 적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다. 혹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라고 메일을 주셔서 저도 좀 깜짝 놀라서 바로 연락을 드렸고 알고 봤더니 교도소에서 함께 그 수강 강의를 하셨던 선생님이셨고 이제 그 이후에도 통화를 몇 번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쓰는 과정에서 편지도 주고받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이번에 취재하시면서 뭐 리포트에는 공개가 안 됐는데 우리 박 기자가 진짜 깜짝 놀랐다는 그런 녹취 내용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아, 깜짝 놀라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제 그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에 현실과 맞닥뜨린 다음에 자기가 마치 하나원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 같은 느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북한에서 넘어온 것처럼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회에 부딪히니까 너무 막막하고 많은 사람들의 차별과 질시에 지금 자기는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간 이야기가 보도가 됐던 물질 만능주의와 자본주의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좀 이율배반적이긴 하지만 그 녹취 속에서도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특이한 성향을 보였다고 좀 분석됐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왜 과시하려는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토라인 섰을 때도 취재진을 향해서 뭐 욕설도 하고 발길질을 했었잖아요. 이 전문가들은 이런 뭐 심리 상태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던가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 가지로 모아질 수 있겠는데요. 반사회적 인격장애니까 사이코패스라고 모두들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의견이 갈렸던 게 딱 한 가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수를 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네.
보통 자수를 하려면 자신이 죄책감을 느끼고 힘들기 때문에 자수에 나서는 건데 이건 사이코패스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닐 가능성도 크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시신을 싣고 경찰서까지 몰고 네. 온 사람이 어떻게 사이코패스가 아닐 수 있냐. 결국은 도주보다는 자기가 빨리 자수를 해서 판단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이코패스의 선택이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충격적이었던 강력범죄 사건을 보면 이제 신상을 공개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피의자 강윤성도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게 좀 계획적인 범죄였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가 된 건가요? 이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원칙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뭐 범죄의 잔혹성 그리고 이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사실 피해자에 대해서 저희가 무죄 추정을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공개를 할 만큼 명확한 증거들이 모여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범죄 예방 효과라든가 공공의 이익에 뭐 도움이 네. 될 만한 사안인지가 좀 검토가 된 건데 네. 강윤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수를 했기 때문에 CCTV 증거도 충분히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공공의 이익과 뭐 범죄 예방 효과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근데 기자분들이 이제 취재를 하고 나서 우려를 하는 부분이 피의사실 공표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번에 성립이 되지 않은 건가요? 피의사실 공표죄는 늘 항상 존재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늘 있는데 심지어 이제 이 사람이 범인이 맞다고 하더라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하죠.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모두 자백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증거도 명백했고 사실 저희 언론사 내부에서도 판단했을 때 당연히 공공에 이걸 알려서 이런 악독한 사람에 대해서 지탄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도를 이렇게 좀 상세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 보도할 때도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정도를 좀 정하는 건 어렵지 않나요? 어떤가요? 네, 저희도 뭐 늘 고민을 하는 상황이긴 한데 특히 뭐 범행 방법이라든가 뭐 흉기의 뭐 종류라든가 아니면 피해자가 얼마나 뭐 심하게 범행을 당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게 저희끼리의 원칙이고요. 뭐 악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모방 범죄라는 것도 네.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게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끊고 두 번째 살인을 했던 겁니다. 사실 전자발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무용지물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와 있었어요.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 저희가 지금 인원 자체가 보호관찰관 수가 한 명이 20명의 이 발찌 찬 사람들을 감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통합관제소도 서울이랑 대전 두 곳밖에 없어서 사실상 그 시간과 격차에 좀 차이가 있고 또 절단하고 도주하기도 용이하다라는 게 이미 판정이 된 상태죠. 네.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보완이 충분히 필요한 시스템이고 지금 이제 박범계 장관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법무부에서 내놓은 대안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을 때 좀 긴급한 경우에는 이제 주거지를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그 법무부에서 발표했던 이제 수색영장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거 굉장히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초동 조치에서 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 뭐 강제적인 권한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저희가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긴 조금 어렵죠.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나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좀 나뉘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지금 있는 전자발찌 제도가 어쨌든 지금 쓸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력을 좀 강화하고 결국은 감시를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관제소를 좀 늘리고 뭐 위기경보 시스템이라든가 경찰이나 지자체와의 협력도 좀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안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실 전자발찌 자체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사실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사이코패스 또는 이제 만성 범죄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는 정신과적인 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치료 감호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이번에 좀 이런 소식을 꾸준하게 보도를 하면서 안타까움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초동 대처가 있었다면 2차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네. 뭐 1차 범행도 사실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려웠을 거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다중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고쳐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많은 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법원을 한번 이렇게
원망하기도 해봤고 네, 사실 이렇게 징역이 조금 더 많이 나왔다면 나오지 않아야 될 사람이 아닌가 고민도 많이 들었지만 네.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 마냥 가둬둘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로 저희가 앞으로 교정 시스템 또는 이제 전자발찌라든가 이후 감시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반복되는 범죄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앞으로 좀 실효성 있는 법과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박규환 기자의 후속 보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ombudsman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앞으로 4주간 추석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관련 보도가 많이 나갔지만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 여전히 헷갈린다는 시청자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YTN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1, 2차 접종 완료자 3명에 1차 접종 2명, 미접종자 2명, 모두 7명이 추석에 모일 수 있는지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인 오는 17일부터 일주일간은 특별 방역 완화 기간입니다. 4단계 지역에서도 일주일간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단 2차 접종 이후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 4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모임 장소도 가정 내로 한정됩니다. 8명이 함께 성묘에 나서거나 카페, 식당, 노래방을 방문하고 펜션 등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성묘는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허용됩니다. 그러면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다소 완화된 4주간은 어떻게 되는지 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했는데 오늘부터는 접종 완료자가 낮 2명, 저녁에는 4명까지 합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명 모임만 허용했던 3단계 지역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로 늘어납니다. 뉴스 보니까 질병청에서 3단계는 할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고 되어 있던데 지방단체마다 다 차이가 다 있는 거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뉴스만 본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그냥 다 허용된 줄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제대로 정정을 좀 해줄 수 있겠네요. 시청자 지적대로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같은 경상북도라도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앞으로 4주간 4단계 지역에서는 6명, 3단계는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추석 연휴에는 단계와 상관없이 집에서 8명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백신을 2차까지 맞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 4명을 더한 숫자입니다. 9월 6일 뉴스큐 정치 분야 대담에 대한 모니터 평 보겠습니다. 이만수 정치부 기자가 출연해서 여당과 야당의 주요 이슈를 설명하고 분석과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모니터단은 정치 관련 대담에 정치부 기자가 나오면 흥미도를 더 높인다. 현장의 취재 경험을 시청자들에게 좀 더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호평했습니다. 정치 공작이다. 윤석열 전 총장 지난 금요일에도 상당히 강하게 부인을 했거든요. 네네. 오늘도 마찬가지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국회에 윤석열 전 총장이 등장할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들 대부분이 그랬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뉴스버스 그리고 또 한겨레에서 고발장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것에 대한 대응책을 좀 고민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오늘 국회에 등장을 했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저렇게 이제 정치 공작이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권리당원이 뭐냐면은 당비까지 내는 당의 아주 충성도가 높은 열렬지지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문 당원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친문에 가까운 당원들이 많고요. 또 강성 지지층이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기자들도 이낙연 전 대표가 약간 열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재명 지사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격차를 벌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당심도 민심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YTN은 매주 정치부 여당 반장과 야당 반장이
뉴스큐에 출연해 정치 주요 이슈를 쉽고 간결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취재 내용을 토대로 설명하기 때문에 다른 정치 평론가 출연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현장감이 높습니다. 임수환 정치부장은 급변하는 대선 전국에서 리포트와 스트레이트 기사로는 다 다루지 못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장으로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연을 더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지난 2020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선수들의 빛나는 성취가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세상에는 독특해 보이지만 신념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황금 나침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황금 나침반은 특별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맞춤 운동용품 기술자들, 괴상망측한 실험으로 과학적 발견을 해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됐습니다. 사랑스러운 아기 수달이 있는 천만기축 수달 부부의 집부터 산책이 취미라는 반려닭까지 황금 나침반에서 만나봅니다. 먼저 특별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로 소개된 이들은 수달과 닭을 집에서 키우고 있었는데요. 집에서 키우기 어려운 동물들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달을 키우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는 멸종 위기종인 수달을 키우기 위한 조건들도 언급해주고 있어 수달을 개인적으로 키워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줬습니다. 기술자들 코너에서는 수제 탁구 라켓을 만드는 기술자, 개인의 특성에 맞게 골프채를 조정해주는 기술자를 만나봤습니다. 두 사람의 실제 작업실과 작업 과정을 자세히 담고 있어 이들이 하는 일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할 사람의 손 크기를 재고 그립과 목재의 특성을 살려 탁구 라켓을 제작한다거나 스윙을 장비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골프채를 미세하게 조정해주는 모습을 통해 오랜 시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갈고 닦은 장인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기술자들이라는 코너가 단순히 새롭고 신기한 기술과 기술자들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자그마한 응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 다반사 코너에서는 괴상망측한 실험으로 과학적 발견을 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뤄졌습니다. 100도씨가 넘는 열기를 참아내며 사람의 체온 조절 능력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 실험. 감기는 추위가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실험을 재현을 통해 흥미롭게 보여줬습니다. 재현 속에서도 실제 자료들이 어우러져 소개된 실험에 대한 정보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조금 가볍게 다룬 측면도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황금 나침반은 다양한 정보를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개의 코너가 이어지면서 조금 산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번과 같이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시청자들에게 더욱 완성도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 때 보면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막을 보낼 때는 시간을 좀 더 줘야지 바로 자막이 나오면서 바로 꺼버리면 어떻게 보라는 거니까 자막을 내 보낼 때는 여러 시청자들이 그걸 알아볼 수 있게끔 조금 시간을 더 주세요.